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 이 한반도 정세가 좀 변화하는 걸까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이제 보류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지금 그동안 이 강경 기류가 좀 바뀌는 건지 어떤 건지 좀 북한의 의도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역시 허성우 이사장님께서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순위가 뭐냐 체제 안정입니다. 네. 체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 문제라든 군사 문제가 이제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 여러 가지 대북 제재라든 이런 걸로 인해 갖고 북한이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부터 얻은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중 간에 북한하고 중국 간의 그 무역 문제도 상당히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다 예.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벼랑 끝 전술을 또 카드를 꺼냈지 않잖아요. 말폭탄 그다음에 우리 남북 공동 그 연락소 폭파도 하고 이랬는데 과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2008년도도 영변 그 원자로 폭파해갖고 좀 얻었습니다. 이익도 좀 없고 2018년에도 풍계리 핵실험장 해서 뭔가를 좀 시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한반도 긴장으로 인해 갖고 자꾸 예. 저희들한테 이제 이런 그 삐란 문제라든가 이런 해서 이 대남 전략 전술 압박 전술 벼랑 끝을 썼었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 태평양 주변에 미 칠함대 지금 세대가 좀 떠 있잖아요. 한반도 상황이 좀 위기 상황이니까 네. 아무래도 미군 입장에서는 또 전진 배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레이건호나 루즈벨트, 니미초 이런 소위 말하면 거의 그 웬만한 그 나라급에 하는 군사를 갖고 있는 이 태평양 함대 함대가 뜨니까 예. 북한이 거기에 대응할 만한 이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한반도 긴장하게 되면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더 이상 한반도가 긴장 상태가 됐을 때 북한이 얻는 게 북한 없어요. 입장에서 얻을 게 없다. 예,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하거든요.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경제 그 제재를 풀어달라 하는데 꿈쩍을 하지 않으니까 일단 숨고르기로 한번 돌려가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북한에서 준비한 삐라 문제 있잖아요. 1200만 장 준비했던 그것도 지금 장마가 올라와고 지금 타이밍도 맞잖아요. 오늘부터 이제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 예. 그러면 이제 비가 남쪽에서 북상하고 있는데 예. 올라와 버리면 북쪽에서 삐라를 뿌리면 북쪽에 떨어지지 남쪽에 떨어지겠어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유리한 게 전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나서서 일단 모든 이 대남 지금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일단 보류 내지는 중단시키는 게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봐도 이 철회가 아니고 네. 이 보류라고 보류죠. 하는 네. 거는 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숨고르기로 보는 게 그렇습니다. 좀 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예. 그렇죠. 소장님. 완전히 중단한 것도 아니고 다시 또 남북한 관계가 아주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관계로 또 돌아간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 만큼 그리고 이번 결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이죠. 그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롱 또 강경한 발언 등도 김여정 부부장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동안 늘 전면에는 김여정이 앞장서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 전략일 수가 있는 거죠. 북한도 내부적으로 워낙 상황이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내부 결속이 필요했던 것이고 저는 미국의 태도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이 이렇게 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은 보류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이죠. 너무 나빠졌죠.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남북연락사무소 그렇죠. 폭발하니 말이 되느냐. 국민들이 많이 충격받았어요. 또 정부도 이 대북단체 그러니까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금지 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강행을 하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도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됐든 아니면 북한 쪽에서 분명히 이 아주 유심히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국의 태도가 단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고 그런데 예상보다도 더 악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여론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 써서 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항상 그 위기 때마다 네. 이 사실 벼랑 끝 전술을 써서 사실 반대 것보다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벼랑 끝 전술을 쓰다가 지금 이번에는 벼랑 끝을 쓰다가 반대로 북한이 벼랑 끝에 서게 돼 버렸어요. 네. 그런 현상을 그렇죠. 우리 그 남한에서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으니까. 오늘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시고 예. 일단 남북 공동 연락소도 폭파해갖고 우리 국가 예산이 300억이 소진 날아가 버렸잖아요. 한순간에 날아가 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북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니까 문재인 정부도 뭔가를 북한하고 더 손을 잡고 뭐 기본적인 대북 메시지나 이 체제 평화 이야기니까 평화와 대화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뭐 배정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이 지금 많이 안 좋아져 대통령 인지도 좀 지지도 떨어지잖아요. 이런 예. 현실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벼랑 끝 전술이 더 이상 우리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벼랑 끝 전술을 쓰다가 북한이 거꾸로 벼랑 끝 전술에 몰린 이유가 뭐냐. 체제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너무 크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중단해서 보류를 해서 뭔가 좀 물밑 협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네. 북한의 카드 이미 다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뭔가 좀 그 반대 급부를 물밑에서 얻을 수 있다면은 네. 그 자체가 자기들의 이득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일단 통일부 장관은 네. 어떻게 보면 이 북한 입장에서는 교체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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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이상 남북 그 간에 대화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아마 물밑 접촉은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에 이미 방송에서 시작됐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 북한이 이 지금 막 그 삐라 문제라든가 말폭탄 때릴 때는 그 전에 이미 남북 간에 이 물밑 협상이 되어 왔는데 예. 뭔가 만족할 만한 북한이 만족할 만한 그 얘기 걸 하셨죠. 예, 예. 그걸 못 얻었기 때문에 벼랑끝 전술을 진행했다.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여론에 부작용으로 작용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그래서 네. 앞으로 이 벼랑끝 전술은 그렇게 웬만해 갖고는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벼랑끝 전술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실패했다. 저는 이러고 봅니다. 지금이 또 중요한 시기죠. 이제 우리 여론이 워낙 악화된 것이 북한의 행동 변화에도 영향을 줬을 수가 있고 예. 또 한편 이건 보류기 때문에 뭐 전단을 또 대규모로 살포한다는 이런 계획들은 뭐 실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 뭐 이번 달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네. 감행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이걸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그럼 태도가 달라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김여정 여전히 부부장은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안 또.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주 구체적인 향후의 계획을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존 볼턴의 책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죠. 볼튼의 회고록. 예, 극적이었고 드라마틱했던 남북한의 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상당히 판문점 선언이나 또 군사 합의 9.19 군사 합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이 최근 들어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성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 서로 간의 위협이 상호 위협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이제 다시 재현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그러면 북한이 얻을 것도 없는데 미국이 변하지도 않는데 적어도 대선까지는 요지부동일 텐데 왜 그랬을까? 북한 내부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있지만 또 북한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한편은 우리가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북한도 좀 더 핵에 대해서 유연하게 예. 좀 더 전면적으로 좀 비핵화 쪽에 절충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바이든의 우리 허성무 전화께서 또 예측하고 분석해 주셨듯이 지난주에 조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얘기해서 사실은 이 여론에 상당한 또 충격파를 던져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중에 중요한 것이 안보 성과도 있어야 되고 또 미중 관계도 있고 또 미국 내 코로나 극복도 있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남북 관계가 존 볼튼의 이야기처럼 악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또 타격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로 간에 뭔가 극적인 이 타결 이것도 이제 이번 이 위기 악화를 통해서 기회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위기 다음에 기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 굉장히 낮은 단계의 대남 전술이에요. 네. 왜냐하면 삐라 같은 것만 해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보내는 삐라는 탈북단체들이 그 일부 탈북단체들이 보내는 거고 북한이 지금 우리 쪽으로 보내는 삐라는 이거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또 마찬가지로 확성기도 성격이 다릅니다. 군사작전이죠. 뭐. 확성기는 군사작전 플러스 확성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거는 체제 선전하는 거고 우리가 확성기를 대북 확성기를 틀면은 주로 뭐 방탄소년 음악이라든가 이런 우리에 대한 문화 이런 거를 주로 줍니다. 그러면은 손해가 누구 보느냐. 체제 선전 우리 일반 청년 군인들이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음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음악은 국경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음악이 들어감으로 해서 체제가 흔들립니다. 네. 그때 뭐 얻는 게 없어요. 그렇죠. 전혀 삐라고 저 확성기고. 그런데 이번에 낮은 단계로 이렇게 그 우리 남쪽을 압박하는 것은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래도 대화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종찬 소장님 분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예. 많은 저는 그래 봅니다. 북한 전문가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북한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급박하는 것. 우리 국민들은 안 움직이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적어도 미국과 또 남북미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계기를 한번 만들겠다는 의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위기이지만 저는 기회를 좀 잘 살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럴 때 우리는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이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그 여론의 한편으로는 여론상으로 보면은 또 관련됐던 것이 우리 정부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북한의 압박과 또 이런 이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예. 여론조사 좀 나온 게 예, 있나요? 그 결과를 보면은 우리 정부도 뭐 단호한 대응 태도를 보였지만은 우리 국민 여론도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이제 지난 19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근데 평화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유화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대응은 이번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예. 강경책이 40.6%. 많이 나왔네요. 네. 그다음에 일부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책이 32.1%,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등 현행 기조를 유지한다가 15.9%입니다. 예. 강경책이 압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강경책 여론이 나와요. 예.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의 북한은 우리 국민도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 폭파 자체가 선을 넘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우리 정부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정경도 국방장관은 자고우면하지 않겠다. 예. 도발을 내면 우리도 바로 대응하겠다. 이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7함대가 또 당장 우리 동해, 남해, 서해 쪽으로 온 건 아닙니다. 지금 필리핀해 쪽에 있는데 좀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있죠. 편대로 해서 움직인다라는 건 예. 물론 중국 견제가 남중국 계획에서 중국 견제가 주목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세가 반영됐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전략적 자산이 움직이니까 압박을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가장 그 우군이었던 중국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악재일 수도 있어요. 북한 왜냐하면 중국이 절대 우군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미중 간의 지금 그 갈등 때문에 네. 중국이 함부로 북한을 대놓고 그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중국이 네. 저 그 남쪽에 인도 국경에서도 상당히 좀 또 안 좋죠. 안 좋은 상황도 안 위기 상황이 좋고. 갈등하고 그래요? 있죠. 예. 그게 한 그런- 4,000km가 넘는 네, 국경선 국경이죠. 문제죠.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미국의 압박 때문에 굉장히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북한을 막 아주 그냥 대놓고 막 지원한다 이런 것들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게 더 또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사방이 지금 악재투성이에요. 사면초가네요. 네, 사면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럴 때는 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좀 숨을 좀 고르려고 하지 않겠나. 네. 이럴 때 물밑 협상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겠나. 저는 뭐 그래 봅니다. 앞으로 주목되는 건 김여정 부부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국민들의 이 김여정 부부장,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뭐 여동생이죠. 2인자 실세 얘기하는데 빅데이터로 분석해 보면 부정이 거의 80% 가까이 아니 되거든요. 과거에는 김여정 그 평화 부부장의 메신저였죠.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남쪽에서. 예. 2018년에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이 김여정 부부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챙겼던 것이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인데 올해 들어서부터 날벼락같이 너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뭐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때문에 권력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도 이 군사위원회에서 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은 보류한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것이고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 역할을 맡았던 것은 역시 북한의 전통적인 벼랑 끝 전술에서의 그러니까 굿캅, 배드캅. 한쪽이 강원 양면을 다 취하고 있는 전략적 호석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어떻게 보면 좀 이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실망을 많이 하고 또 경계를 하기 시작했다는 면. 근데 이제
김여정 부부장은 처음에 이제 이 말폭탄 하기 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아, 이게 역할 분담으로 들어가는구나. 네. 모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마지막에 결정하고 이 소면 악역을 김여정 부부장이 해서 마지막 이 클라이막스 때 주인공이 나타나듯이 뭐 이렇게 할 때 아마 역할 분담하면서 이번에는 적어도 악역을 맡겠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악역을 맡게 되는데 좀 백두혈통악역은 악역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악역을 맡으면서 소위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의 이제 보조제 역할을 했다. 예. 저는 뭐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전해진 이 북한의 이 새로운 기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화제를 좀 전환해서 어제 이 강원도의 한 사찰, 정확히 얘기하면 고성에 있는 화엄사에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모여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곧 이제 서울로 오신다고 하고요. 근데 어제는 뭔가 합의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분 어제 그 화엄사 회동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사장님부터. 저는 딱 보는 순간에 양측이 이 명분 복귀를 위해서 명분 축적하기 위해서 갔다고 저는 봅니다. 예. 결국 이제 빈손으로 돌아왔지만은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단독 개헌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거대 여당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고양이가 쥐를 다그칠 때는 테러를 열어놓고 네. 다그치는데 이번에는 야당의 테러를 전혀 내려놓지 않고 다 막아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법사위나 예결위가 필요하다면은 야당에서 이런 제안도 할 수 있어요. 법사위 2년, 4년이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네. 절반,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물론 뭐 제안 협상을 했는지도 알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런 테러를 다 차단하는 바람에 결국은 백기 들고 야당이 들어오라는 건데 백기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야당이 어느 야당이 있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네. 그냥 차라리 절로 떠났습니다. 18개 위원장을 다 갖고 가라. 이게 야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일부에서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 네.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회 민주당이 다 갖고 가라. 이 입장에 이 미래통합당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 그렇겠죠. 예.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근데 김대중 원내대표는 안 찾아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상임위 문제도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최근에 북한 이슈로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갔지만 네. 동반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주춤하고 있거든요. 180석 가까운 거대 여당이지만 뭐 또 전국을 주도는 해 나가지만 야당 없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꼬인 전국 또 답보 상태인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핵심은 일하는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지탄이 상당히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가서 이제 설득을 했겠죠. 좀 일하는 국회로 가자. 이건 협의하자 상임위 부분은. 그리고 상임위를 지금 현재도 다 가져가겠다는 것은 일각의 이제 협상의 카드로서 제시되는 것이지. 예. 박주민 최고위원도 뭐 진작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게 여당이 다 가져가겠다는 뜻은 법사위원장이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사위원장에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내든 또는 지지층에 대해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안은 좀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상태로 아무런 절충 없이 들어가게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도 명분이 없죠. 김태년 또 원내대표로서는 계속해서 대결 국면에서의 원내대표도 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일하는 국회가 대전제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 일하는 국회 모습을 보이자는 건데 핵심은 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어떻게 절충하느냐가 핵심인데 일정한 시간까지 안 되면 저는 여론을 생각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감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저도 뭐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뭐 지금 거대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데 다만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 없이 일하는 국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사위원장이 뭐 정치자분들이 왜 저게 법사위원장이 뭐가 대단하냐 이러지만은 사실 이 여야가 이 의석수가 좀 비등하면은 서로 양보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워낙 압도적으로 거대 여당이 보니까 이게 입법 독재가 눈에 보입니다.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그러면 앞으로 책임 정치를 그러면
여당이 다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을 거다 말입니다. 그렇기 우리 때문에 국민이 사실은 좀 이 약자를 배려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좀 관대하게 그럼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힘을 어디 몰아줬다 하더라도 또 이 좀 소수 정당 내지는 약자에 대해서도 늘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과거 또 통합당이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이번 총선에서 또 영향을 받고 그런 그러니까 거니까. 여당이다 예. 야당이다 항상 그게 국회가 바뀌면 결자 해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항상 늘 그런 부분들이 여야 공수가 바뀌면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여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진짜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모습을 생각하자고 지금의 현상을 갖고 이야기한다면은 국회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두 분이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또 여의도에서 회담을 할 텐데요. 짧게 좀 해법을 좀 제시를 해 주세요. 그렇죠. 상임위에 저는 예. 이걸 이번 기회에 만나서 법사위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을 일은 잘 없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또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상임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임위 배분을 떠나서 일단 일은 하자는 거죠. 추경안도 있고 북한도 있기 때문에 먼저라도 일을 하자. 네. 저는 이제 예결위하고 이제 법사위가 쟁점이니까 예결위는 사실 추경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 여당이 갖고 가고 예. 법사위는 야당한테 넘기고 이렇게 해서 절충안을 찾는 게 나는데 법사위도 야당에게 주고. 그렇죠. 법사위는 야당에서 넘기고 예. 그다음에 예결위는 여당이 갖고 가고 그러면 추경 문제라는 여러 가지 앞으로 예산 부분을 원활하게 여당 입장에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야당의 존재 이유를 밝히는 게 결국은 이제 법사위원회니까 법사위는 야당한테 주고 이러면은 조영 의원도 명분을 갖고 예. 복귀하겠죠. 예. 두 분 얘기를 들어도요. 마땅한 답이 안 나와요. 묘색이 안 보이는데. 답이 나옵니다. 왜? 예. 여당이 양보하면은 답이 여당이 좀 나옵니다. 양보해라. 네. 또 이 여러 가지 또 생각해라 이런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방송 내용 잘 들으셔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잘 협상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허성우 국가대전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